이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청년 서포터즈 여러분 100분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100분이 아니라 이거 1000분 만발을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 박수영 원장님께서 조금만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또 다른 방향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역사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현대의 대한민국의 현대의 역사를 알아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역사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아니 6.25 전쟁 끝난 지 70년 되는 해인데 올해 무슨 놈의 전쟁을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좌파한테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뭐 학계, 뭐 교육계, 뭐 문화계, 온통 언론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좌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실제로는 좌파들이 짜놓은 판의 손질입니다. 그래서 그 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좀 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친일과 항일이라는 프레임, 그 다음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으실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앞에서 박수영 의원님도 이제 산업화 민주화 강조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그 친일 항일이라는 프레임인데요. 이게 이제 그 보수파를 친일파로 몰고 자기네들은 이제 항일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저들이 좋아하는 게 이분법 구도예요.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짜나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살펴봅시다. 이게 재작년인데요. 뭐 좀 먼지기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하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좀 먼 얘기 같은데 사실은 멀지 않고요. 그때 이제 광복회장 돌아가셨지만 김홍문 회장이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북한의 조선통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11년 6월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게 다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이로부터 2주 후에 당시 경기도지사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었죠. 이분이 고향이 난동에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하고 합작을 해서 이제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친일 세력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에서 출발했고 자기네는 이제 항일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뒷얘기도 있죠. 그럼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면 48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 중에 어느 쪽이 정통한 정부다? 조선민주주의 민주화국이 정통한 정부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하자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친일파로 모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 친일파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로 모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1948년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 세우기 전에 김일성이 친일파 모의를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문서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북한 조선노동당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두 사람을 싸잡아가지고 이 반동노당들은 일제시대의 일제의 주구였다. 주구가 뭘까요? 달리는 개라는 뜻이에요. 사냥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을 싸잡아서 개다. 일제의 개였다가 오늘은 세주인을 찾아 미제의 이 제국주의자들의 개가 된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누구 보고 친일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방된 지 3년이 안 된 2년 반일 때인데 우리 그 항일 투쟁의 두 거목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를 싸잡아서 친일파로 모은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반대로 뒤집어 씌우는 좌파들의 그 특기, 주특기
뭐라 그러면 꼭 상대방한테도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리 이승만을 다 싸잡아서 개라고 칭하면서 친일파로 몰았다. 이 친일파 몰이가 이때서부터 김일성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김일성이 또 친일파 몰이를 하라는 걸 지시를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갓근전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갓을 보세요. 자, 갓이라는 거 알죠? 두 개의 끈으로 여기다 묶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이 끈이 두 개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라는 끈에 의해서 남조선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은 남조선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중에 잘라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를 잘라버리려고 했겠어요? 미국을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이제 여러분보다 더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나 뭐 저희 같은 연배들도 뭘 알고 있냐면 49년에 미군이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50년에 뭐가 났어요?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 이거 다 그 체험으로 해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미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효순이 미선이 죽었을 때 조금 이제 되고 뭐 이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의 끈 중에서 각 끈 중에 어디를 끊어버리려고 하겠어요? 일본하고 관계된 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뭘 해요? 반미가 아니라 반일을 한 겁니다. 반일이 먹혀요. 그래서 반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좌파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네는 이렇게 해갖고 명단을 4389명 명단을 만들어서 너네는 친일파야 하고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소나 뭐 이런 비싼 가축 누가 훔쳐갈까봐 옛날 노예한테도 그랬고 뭐 옛날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 노예한테도 그랬고 그 노예라는 낙인을 몸에다가 찍는 거야. 불도장을 해갖고 소야한테도 그 소의 뭐 번호 같은 걸 매겨서 도장으로 불도장을 찍으면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는 친일파야라고 딱 찍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요, 진짜 친일한 사람 중에서 좌익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네 입맛에 맞게 고른 거죠. 뭐 영웅령 같은 사람 대표적인 좌파인데 친일인명사전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친일인명사전 이제 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매스컴에서는 뭘 하느냐? 매스컴에서는 끊임없이 문학에서는 끊임없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반일 드라마가 나와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 반일 영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보신 각시탈, 미스터 선샤인, 뭐 암살, 밀정 이런 게 다 반일, 친일, 반일 구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한쪽은 친일이고 아들은 뭐 항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 친일. 그래서 이제 그 이쪽은 이제 보수파는 친일파고 토착외고 자기네들은 항일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장담하건데 내년春선 앞두고 올해 이제 하반기나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친일 항일 어쩌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반공에 앞장선 사람이 친일파를 몰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좌파이기 때문에 그 좌파를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 반감으로 반공에 앞장선 사람들을 친일파로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을 계속 친일파로 몰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반공을 했는데 그 반공을 그러면 할 일 없이 괜히 한 거냐? 뭐 심시풀이로 한 거냐? 자, 이거 보세요. 이 지도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무슨 대륙입니까? 유라시아 대륙이죠. 이 유라시아 대륙이 제일 커요, 지구상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보세요. 동쪽 끝에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가 전체 빨갛게, 이게 지금 빨갛게 표시한 게 뭘까요? 공산국가죠? 제일 먼저 어느 나라가 공산화됐어요? 그렇죠.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1919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공산화됐어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 여기잖아요. 이 동유럽, 여기 요거 동독 아니에요. 요 동독서부터 시작해서 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뭐 이 동유럽 전부 공산화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949년에 어디가 공산화됐습니까? 중국 본토. 49년 10월에 공산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됐어요? 자, 주변에 모두 공산국가로 둘러싸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외롭게 매달려 있는 성과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공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공산화돼서 지도에 없어졌어요. 공산화를 했기 때문에, 반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난 겁니다. 이 앞에서 제가 공산화라고 했나요? 반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반공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반공한 사람들을 이제 침입하는 모습은 그런 거죠. 자, 얼마나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특히 북한이 우리를 도발했는지 뭐 딴 얘기 할 것 없이 1968년도 한 해만 있었던 일만 제가 여러분한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68년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얼마나 심했느냐. 68년 1월 21일에 121 사태라고 해가지고 무장공비가 청와대 앞까지 왔어요. 근데 몰랐어요. 얼마나 특수한 부대였거든요. 특수부대. 그래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입구까지 왔다가 우리 이때 뭐 군경 6명 순직하고 뭐 난리였죠. 효자동 종로경찰서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사람 하나 사로잡혔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신조입니다. 살아남고 나머지 이제 다 사살했죠. 근데 김신조가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서 박정희 모가지 따로 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때 이민 간 사람 많아요. 무서워가지고 청와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살된 무장공비 시신이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딱 이틀 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배가 통째로 납치된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지금 세계 역사상. 그래서 이제 푸에블로호가 납치되었는데 이 승조원이 83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희생됐고요. 이미 총탄에 희생됐고 82명이 남았는데 절대로 안 돌려보내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11개월이 지난 후에 크리스마스 때쯤에서 12월 23일에 풀어줬어요. 이게 이제 풀어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푸에블로호는 대동강변에다가 두고두고 전시해서 자기네가 미제를 무찔렀다고 뭐 하는 그 전시를 내내 하다가 그 배가 이제 거의 꼬라가지고 몇 년 전에 어떻게 처분했나 그래요. 계속해서 전쟁했습니다. 이게 단 68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68년 가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장공비 120명이 들어와서 강원도를 해치고 다닌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 강원도라는 게 이제 숲이고 외딴 지역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개발된 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금처럼 무슨 휴대전화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요. 거의 철저하게 고립이 돼가지고 그 동네 쫓아다니면서 무장공비들이 막 민가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120명이 되니까 이게 이제 사살된 무장공비 시신이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가정에 들어가서 밥달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이 어린애가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 학생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장공비가 달려들어서 입을 찢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가족을 처참하게 죽였는데 죽인다고 죽였는데 저 중에 이승복의 형이 나중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증언을 한 겁니다. 내 동생이 공산당이 싫어요 했더니 입을 찢어주셨다. 그래서 이때 이 68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느냐?
이게 이제 뭐가 생겼냐면요, 여러분 그 향토예비군이라는 게 이때 생겼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120명이 와 그대로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112 사태가, 그래서 무장공비가 와서 청와대 앞까지 갔는데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장 자기가 지킨다. 그래서 이제 향토예비군이 창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장공비가 돌아다녀도 누가 무장공비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신검문 같은 걸 해서 이 사람이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이제 구금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간첩일 수도 있고 무장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8년에 이 모든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지금 반공을 빌미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독재를 했다고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반공이라는 거는 국가의 존립의 문제였고 국민들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 그 친일 항일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좌파한테 유리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또 일본이라 그러면 부르르 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한일 축구 경기가 벌어질 때 뭐 하도 이제 선수들이 그 한일전이라 그러면 막 힘이 나서 막 100배 해서 잘 뛰고 경기를 막 잘 풀어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먹히기 때문에 그 친일 한일 프레임이 잘 먹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은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제 2020년 4월 15일이 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비례대표지만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로부터 딱 1년 전에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했냐면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했어요. 아니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가 왜 한일전입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국회의원 뽑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한일전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토착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고 자기네는 한일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분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정청래 의원 남은 따라 남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대선도 한일전이래요. 이번 대선은 한일전입니다. 총선도 한일전, 대선도 한일전, 그럼 내년도 총선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도 총선 조금은 앞두고는 이제 또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를 강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은 또 친일파를 내려와야죠. 그러면 이 친일 한일 프레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연구를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같이. 어떻게 될지. 우선 제가 역사학자라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48년 50총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5월 10일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법을 만들어요. 선거법. 재헌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법을 만들어요. 당시는 이제 미군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3년 내 미군정 통치 기간이 있었죠. 자, 우리 뭐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아까 그러는데 우리는 3년이었고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내가 더 군정이 있었어요. 몇 년이었어요? 5년이었어요. 5년.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미군정의 그 군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군정청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50선거에서 친일파는 어떻게 하자? 아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주지 말자.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놨어요? 일제 시기에 8인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이 직에 있던 자 및 그 밀정에 예배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잖아요. 중천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도 피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 일제 시기에 구도의 자문 또 혹은 의결기관의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심각한 아주 높은 사람이었던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았거나 제국의 의원이었던 사람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공부했구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투표권을 주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제화를 하려 해서 친일파를 배제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처음부터 선거권이 없으니까 투표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당시 200명 뽑았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뭐 하는 일도 없이 반만 축낸다. 뭐 300명 어쩌고저쩌고 절반 너무 죽여라.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300명인데 당시에 200명이었어요. 왜 200명 뽑았는지 아세요? 북한 내에 그 유엔 한국위원장이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김일성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만 하니까 북한의 의석, 당시 인구가 북한에 한 900만 있었고 우리가 한 2,100만인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2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석 100석을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200석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300석 중에 200석만 뽑았는데 그중에 이제 국회 출석한 사람이 196명이어서 그 사람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초대 국회에서는 간선제였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몇 명이 대통령 그 어떻게 됐느냐? 이승만 박사가 몇 표? 180표로. 그러니까 196명 중에 180표. 김구 선생 13표, 안재홍 2표, 서대표. 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로 얻었는데, 뭐 아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이 뭐라고 했어요? 친일파라고 했죠?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였으면은 해방된 지 3년도 안 됐는데, 국민들이 뽑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항일 독립운동의 선봉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으로 추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 내각을 봅시다. 뭐또 돌아다니는 말이 우리 그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 친일파래요. 친일파일까요? 봅시다. 보세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부터 다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이었고요. 뭐 지금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세요. 다 항일운동 전부 투옥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도 보세요. 자, 독립운동가, 노동운동, 재미항일,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항일운동가로 채워졌다. 그러면 북한의 초대내각은 어떠냐? 이게 북한 초대내각 사진입니다. 북한 초대내각은 한마디로 뭐예요? 친일파 집합소다. 우선 보세요. 김영주,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김일성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의 본명은 그러니까 만주에서 그 항일운동을 하던 김일성의 이름을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따온 거지 실제로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동생은 김영주. 그래서 동생 김영주는 일제 헌병 보조원이었어요. 일제 그다음에 중천 참의 도의원, 뭐 일제 식량 수탈기관의 이사, 친일 밀정 이런 사람들 모인 거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다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이고 일제가 친일단체 소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내각이야말로 초대 내각이야말로 뭐다? 친일파 집합소다. 우리는 항일 내각이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친일파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요새 현재입니다. 현재 뭐 우리한테 친일파라고 그러죠? 우승한테. 아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해방한 지 75년, 올해 75년 됐어요. 78년 됐고 그 다음에 나갔어요. 이제 75년 됐습니다. 이거 80년이 다 돼가는데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죠. 그리고 있다면 누가 있어요? 친일파 후손이 있어요. 근데 친일파 후손은 어디 있다? 주로 어느 당에 있다? 민주당에 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은 오늘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다 길게 할 수 없는데 노무현 정부 때 저 사람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자기네가 뭐 김일성인가 누가 뭐 자기 조상은 다 항일운동인데 이쪽 반대 우리 쪽은 전부 무슨 친일파라는 누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문에서 이제 이거를 다 언론 이런 데가 이제 다 가담을 했죠. 그래갖고 뭐 속속 밝혀지는데 기사 나오면 나올수록
우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그러니까 지금의 당대표에 나가는 열린우리당 의장이 신기남 의원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독립투사를 고문하던 일본군 헌병 5장이라는 게 밝혀져서 선출된 지 몇 개월 만에 사퇴했어요. 열린우리당 당대표가 사퇴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줄줄이 밝혀지다가 뭐 이미경 의원의 아버지도 일본군 헌병 5장,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도 독립군 체포 고문을 전문으로 하던 특무경찰이었고 뭐 등등등등 하다가 밝혀지다 뭐까지 나온지 아세요? 당시 청와대의 홍보 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기숙 비서관이 있어요. 홍보 수석이 있어요. 근데 조기숙 수석의 증조 할아버지가 조병갑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조병갑이 누군지 아는 사람? 몰라요? 네, 누구예요? 그렇죠. 그 탐관오리의 대명사, 동학농민을 유발하게 한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부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일파 후손이 민주당에 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국회에 있는 이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조국 홍정철은 누구냐, 이게 채널A에 다 방영된 자료예요. 저 고창에, 전라북도 고창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거루여서 조선 충독부에 그 큰 재산을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충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를 열립니다. 뭐 등등. 자, 친일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의 일본,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가 이제 독일하고 일본 아니에요. 근데 독일이 그 나치스 독일입니다. 히틀러의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패망했죠? 1945년에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래서 패망하고 나서 지금 그 나치 독일하고 지금 독일하고 어때요? 같은 나라입니까? 전혀 다른 나라죠. 우리가 지금 독일한테 나치 독일이라고 안 그러죠? 그 나치 독일은 45년 5월에 항복하고 패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민주주의 국가 독일이 들어선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자, 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일왕이 항복해서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들어선 나라가 5년 후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5년간 점령했죠. 패전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선 지금의 나라 제국주의 일본입니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방국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가 우방국으로 잘 지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그제 대통령께서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그 한미일, 그래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셨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제와 지금의 일본은 다른 나라다. 그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 아니고 지금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그래서 친일 항일 프레임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업화 민주화 프레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약간 부유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박수영 원장님께서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참 놀라운 폐허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지구상 경제적으로는 10위에 드는 국가가 되었고 뭐 K컬처 문화 이런 걸로는 해외에 나가면 위상이 G7에 이어서 G8 정도 된다고 어저께 그 박지민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그야말로 하느님이 내리신 기적이냐? 물론 이제 하나님도 도우셨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과 지도자가 다 이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원자력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원자력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누가 줬어요, 우리한테 기술을? 우리가 지금 원자로를 외국에 다 지어주고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여요. 그 기술 어디서 났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선진 지면이 있었어요. 1957년에 시슬러라는 미국의 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우라늄 1g, 그러니까 석탄하고 우라늄을 비교를 해서 석탄하고 우라늄의 같은 무게가 있으면 석탄에서 일으키는 전기의 300만 배를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라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이세요. 그러니까 총명하시기 때문에 금방 이걸 캐치하신 거예요.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쯤이면 되겠소 하니까 시슬러 박사가 한 20년 걸릴 거다.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문교부, 당시에는 교육부가 아니라 문교부였는데 문교부 안에 원자력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소를 해서 이 기공식에 59년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에 원자력 과로 유학을 보내라. 그래서 저때 유학생들한테 막 불러가지고 100불 경무대로 불러가고 100불, 200불씩 돈을 쥐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 달러 하나도 없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미국에서 준 달러를 하나씩 쓸 그럴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원자력에 털을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이 지나서 원천 기술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이때가 이제 57년에 시슬러 박사를 만난 게 57년이라고 했잖아요. 딱 그 20년 후인 77년에 뭐가 됐느냐? 뭐가 완공됐죠?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완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원천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뭘 했느냐? 아까 뭐 독일에 갔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독일에서 돈 꼬고 해가지고 뭐 했어요? 포항종합제철 착공식 했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했습니다. 여러분이 포항종합제철 뭐 만드는 데죠? 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아셨죠? 건물에 철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뭐 하여튼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도 쇠로 다 지어진 거고 어린애들도 놀이터에 가서 놀아도 그 놀이터도 쇠로 만들어진 거예요. 철이 없으면 인간의 문명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산업에 있어서 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포항종합제철을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도 마찬가지예요. 경부고속도로 세울 때 그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한 줄 아세요? 어떻게 반대했는 줄 아세요? 실제로 기공식 할 때요, 거기에 가서 다 두루놓았어요. 이렇게 나란히 두루놓았어요. 포크레인 못하게 나란히 두루놓아서 반대했어요. 근데 뭐라고 반대한 줄 아세요? 그때 반대하는 영문이 아니 뭐 먹을 쌀도 모자라는데 왜 고속도로를 짓느냐? 니네들 차도 없는데 차 타고 놀러 다니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중공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공업을 72년부터 추진하면서 중공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비웃었어요. 니네가 무슨 경공업이나 해서 먹고 살지 뭐 그렇게까지 어림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니네 나라는 경공업이나 하지 무슨 중공업이냐 그랬는데 중공업 다 한 거죠. 무슨 유조선 건조 그 다음에 무슨 화학 석유화학 정유 뭐 중공업 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놨는데 이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좌파가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 경제 성장이 저절로 떨어진 것처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15년대 만든 국정교과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건데 이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보면 눈부신 고도경제 성장의 과정을 살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필 기준은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되게 빙빙 돌려서 꼬아서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저절로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나와 있어요. 274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족 달러 저금리 3조 호황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힘입어서 한국 경제는 86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연 12%에 가까운 고도 성장을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3조 성장, 3조 호황으로 저절로 12% 됐다는 이 세계 경제에서 저절로. 아니 그러면 저는 여기에 반론을 해야 돼. 여러분도 다 반론하세요. 필리핀, 그러면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 중국 이런 나라 왜 86년에서 88년에 12%씩 경제 성장 못했어요? 지구상에서 저때 두 자릿수 경제 성장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내리 10년 넘게 했나 그래요. 두 자릿수 경제 성장한 나라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측정이 안 돼서 그렇지 영국이 아마 1780년대 산업혁명 할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산업화를 인정 안 해주고 민주화만 자기네들 오롯이 자기네 공로고 산업화는 저절로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화 산업화라는 구도를 쓰지 말고 딴 구도를 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화, 자기네들이 민주화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산업화는 인정 안 하고. 근데 민주화는 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반독재 투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대한민국을 다 독재로 몰아요. 그래야 자기네가 민주화의 공로가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민주화. 그래서 독재라는 말을 하는데, 독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로 배운 사람은 없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라고 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썼어요. 이걸로 배운 사람 조금 있네. 그래도 이 사람들은 30대 후반쯤 됐어요, 나이가? 30대 후반. 이 교과서 중에 6중이 있었어요, 근현대사 교과서가.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금성이었는데 저는 이거 극좌의 교과서였다고 봐요. 그랬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독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승만 독재 6번, 박정희 독재 4번, 그 다음에 신군부 독재 3번, 그러면서 40년 독재 정치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40년간 독재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8년에 건국했을 때 왜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독재예요? 그 다음에 이 독재라는 말도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40년 독재라는 말은 못 참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독재 얘기했으면 북한에 대해서 독재라는 말을 해야지. 북한에 대해서 독재라는 말이 있나?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민간 연구원에 있었을 때, 거기 이제 그 연구원 시켜서 제가 연구위원이었는데 연구원 시켜서 이제 이거 하라고 했어요. 조사하라고 했더니 얼굴이 빛이 이상해갖고 와갖고 그 교과서 아무리 찾아도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독재라고 안 해요. 유일체제랍니다. 유일체제.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북한의 김일성 3대보다 더한, 북한은 독재가 아니고 김일성 3대는 독재가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라는 게 저 교과서의 역사인식이에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역사인식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40년 독재라는 거짓을 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48년에 가장 선진적인, 당시로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민족 최초의 근대적인 선거 48년 5월 12일 총선거인데요. 이때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 2, 3, 4 후보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안 쓰고 작대기로 썼죠.
그쵸? 작대기로 걷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응? 그렇죠.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이 많았어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글을 못 읽다. 당시에 45년에 통계를 냈는데 79%가 문맹자,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못 읽다. 그래서 문맹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것도 거저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지금도 이 김영재를 쓰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 강희 씨가 독촉받고 싶다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일본의 중의원 선거 투표용지예요. 그러면 김영재라는 게 뭐냐? 후보 이름을 가서 써야 돼.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출마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나와서 정경이가 이제 출마한다. 그럼 보통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선거장에 가면은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없네. 당 이름이 없어요. 그럼 2번을 찍어야 되는데 2번도 없어. 그리고 빈 칸만 딱 있어요. 이름을 써야 돼. 이름이 뭐였지? 정씨였던 것 같은데. 아, 정경신이었나? 이렇게 쓰면 어때요? 무효표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재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름을 다 외워갖고 정확하게 써야지 조금만 틀리면 다 무효표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처음 선거부터 작대기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당시에 유엔 인권이잖아요. 유엔 한국 대표단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거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투표에 문맹자를 투표하게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승만, 김구영, 김성수 불러놓고 면담을 하면서 자, 문맹자에게 투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이 중에 4명 중에 단 한 명만 문맹자의 투표를 찬성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습니다. 가장 당시로서 진보적인 지식인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참정권을 부여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조리 반대했어요. 저게 책으로 남아있어요. 영어로 된 책에 남아있어요. 유엔 한국인시연단 제1등가에 보셨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아시겠어요? 누가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었는지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문맹자에게 투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성도 투표했습니다. 또 여성이 투표했다니까 그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48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성 참정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자, 여기가 런던의 경마장입니다. 1913년에 런던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 사이로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 참정권론자가 뛰어들었어요. 그 전부터 참정권 달라고 호소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아. 그랬더니 경마장에 가고 달리는 말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실려 나갔어요. 그리고 사흘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뛰어든 날 신문에 뭐라고 나는지 아세요? 여성 참정권론자 달리는 말 사이로 뛰어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왕의 기수 다치다라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13년에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여성 참정권이 몇 년에 주어지느냐? 1918년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긴 얘기 못하는데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뛰어들어서 준 것도 아니에요. 1차 대전 끝나갖고 전쟁 때문에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 참정권이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걸 보세요. 영국이 18년, 미국이 10년, 프랑스 44년. 우리가 48년이고요. 스위스 보세요. 스위스가 우리보다 훨씬 유럽의 선진국인데 1971년에 줬어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첫 선거부터 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 지금도 중동의 여러 나라 중에는 선거권커녕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여성들도 많고요. 축구장 갔다고 해서 구속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0년 독재라는 거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거 다 건너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화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특정 세력, 자기네들이 민주화 운동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해달라고 지금 국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만 민주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87년 보면 아는데 87년 6월 항쟁 때요. 넥타이 맨 사람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 거리로 나왔어요. 저는 뭐 그 현장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오롯이 자기네들만 했다라는 거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구현하려나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전향하면서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87년에 민주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87 체제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민주화운동 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민주화운동 됐구나 해가지고 생업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뭐냐? 그 사람들 진정으로 민주주의 구현하려 했냐? 믿을 수 없다.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반체제 나와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민주화 다 됐는데 무슨 민주화를 외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민주화 운동에 진정성이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라 시간이 없어서 건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를 반민주 독재 세력으로 모는 그런 민주화 산업화 구도 이거로 하면은 우리는 결국 독재 세력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이 구도로 가지 말자. 이렇게 되면 백전백패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친일반일 프레임, 민주화 산업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모든 48년 이후의 발전, 성장은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이뤄낸 거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든 경제 성장이든 모두 다 이 대한민국의 번영, 이것은 누가 해낸 것이다? 국민이 지도자와 함께 일궈낸 것이다. 특히 지도자 중에서도 우리 보수 우파의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이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해안에 있는 지도자가 해낸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자기 확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프레임으로 제가 제시한다기보다는 김일영 교수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성균관대 교수 김일영 교수의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감을 준 책 한 권 꼽아라. 그럼 저는 이 서슴없이 건국과 부국을 꼽습니다. 김일영 교수가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 어느 쪽이 승리했느냐?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호국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건국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국한 지 2년도 안 돼서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랬는데 이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엔의 16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유우방 국가들이 우리로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낸 것이 이제 호국이다. 그래서 건국, 부국, 호국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라는 프레임 대신에 건국, 호국, 부국으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우수한 체제인가 하는 것은 이 지도 한 장으로 보여줘요. 이 사진 한 장인데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은 한반도가 밤일 때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자, 사라진 북한 땅이에요. 북한 안 보이죠? 평양에 조금 하고 그거밖에 없네. 불빛이 없어요. 사라진 북한 땅입니다. 밤이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저 수도권 보세요. 거의 하여튼 수도권은 밤이 대낮같이 휘황찬란하잖아요. 부산 바다 알겠죠? 대구, 요건 광주도 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자유 외치시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건 나눠먹기 아까 질의할 때 이제 저한테 질의하는 게 있는데 그 나눠먹기 하다가는요. 그래서 이 평등 강조하고 나눠먹다가 망한 게 소련, 이 공산주의 국가, 그다음에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아니 뭐 소련이 우리가 그 서방에서 미사일을 쐈습니까? 무슨 폭탄 하나를 떨어뜨렸습니까? 스스로 손들고 항복하는데 왜?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생산성이 없어. 아무도 일 안 해요. 똑같은 집 주고 똑같이 살게 하겠다는데 누가 일을 해요? 아까 똑같은 학점 B 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맞는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어느 정도의 경쟁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보정해 주는 거죠.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그 다행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아까 우리 박수영 원장님께서 베네수엘라 같이 될까봐 악몽을 꾸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또는 베트남 같이 될까봐 악몽을 꾸고 있어요. 배자돌림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새로운 100분의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더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나가십시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